예. 4번은 뭐 평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글에서와 같이 식사한다고 가정할 때 옳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음식에는 궁합이 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서 흡수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누린내를 없애주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같이 먹는 것이 좋다.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은 보완제다. 이런 얘기죠. 표고버섯 대신에 느타리버섯을 돼지고기와 같이 먹어도 좋다.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대체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맞는 걸 골라야 돼요. 1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대체제이다. 맞죠? 네. 그럼 기억번이 정답이니까, 기억번이 맞는 거니까, 니은 디귿으로 나와 있는 2, 3번은 지우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니은번에서 정답이 결정돼야겠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니은번 보세요.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면 표고버섯의 가격은 상승한다. 맞나요?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했대요. 그럼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얘기죠.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표고버섯 또 안 먹죠. 그러니까 표고버섯 수요가 감소하니까 표고버섯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몇 번 문제더라? 이걸 가지고 질문하죠. 2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2페이지 2번은 A에서 CJ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해가지고 AJ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앞에 전부 공급으로만 나와 있죠. 수요는 안 나와 있죠. 여기는 공급만 나와 있으니까 이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죠? 가격이 변하잖아요.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대체제나 보완제의 수요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급만 줘지기 때문에 가격으로 이어져야 돼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다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아까 뒤에 15페이지에 4번의 니은번 보면 돼지고기의 공급이 감소하면이 아니라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렇게 나왔죠. 따라서 이때는 가격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수요에서 바로 연결시켜 버려야 돼요.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표고버섯의 수요도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해야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럼 더 볼 필요 없이 4번을 정답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공부거리로 디귿번 볼게요. 표고버섯의 공급이 감소하면 느타리버섯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때는 이제 공급이 나왔으니까 가격을 추론해야겠죠. 자, 표고버섯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자,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제 간에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지금 이게 대체제죠. 대체제니까 표고버섯의 공급이 감소하면 표고버섯 가격이 상승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느타리버섯 수요가 증가하죠. 느타리버섯 수요가 증가하니까 느타리버섯 가격은 상승한다. 맞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점의 이동이냐 선의 이동이냐 이 문제죠. 자,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면은요. 우리가 수요 법칙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낼 게 많아요. 수요 법칙은 먼저 변하는 독립 변수가 뭐였죠? 오직 요거밖에 없어요. 가격만이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변하는 걸 종속 변수라고 그러죠? 종속 변수는 수요예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량. 그러니까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지금 우리 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비례 관계죠. 역의 관계잖아요. 비싸면 안 산단 말이에요. 역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요 곡선이 유도가 되죠. 수요 곡선을 유도하면 항상 좌표로 여기를 가격축으로 봅니다. 경제학에서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에요. 수량. 우하향해야 되죠? 우하향. 디맨드 커브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다고 합시다. A점은 P1 가격에 대응되는 Q1이라는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B는요. 가격 P2에 대응되는
수요량 Q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A에서 B로 이동하거나 B에서 A로 이동할 때 이걸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부했죠. 근데 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격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가격. 그런데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수요의. 그럼 이 수요가 변하는 요인은 뭘까요? 가격을 제한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득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의 기호도 있을 수 있고 인구도 있을 수 있고 대체재나 보완재와 같은 연관재, 즉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움직이고요. 또 장래에 대한 경제 전망이죠. 전망 등에 의해서 수요가 변해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에 의해서 수요 함수를 추론이 가능한데 수요 함수는 수요량 Qd는 function of P 가격의 함수죠. 그럼 가격 이외에 이 소득, 기호, 인구, 연관재 가격, 장래 전망 이건 모두 어떻게 가정하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움직일 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격이 독립변수고 독립변수일 때 종속변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잖아요. 그러죠?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예요. 근데 가격이 종속변수일 때도 있죠. 즉 가격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즉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격이 변하니까 이번에는 뭐가 변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함수는 항상 이러한 모습을 갖는다고 그랬죠? 이러한 모습을 가져요. 가격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가격 앞에 있는 요 변수가 있죠? 여기에 바로 기울기고 이 기울기는 결국은 뭘 의미한다? 네,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기울기면서 탄력성을 의미하고요. 이 B는 Q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이를테면 Y절편, Q절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Q절편. 네, 기출문제 하나 소개해 볼까요? 기출문제 나왔었죠? 닭고기로 나왔던가? QD 이퀄 7-2P. 이게 수요 함수잖아요. 그럼 이걸 이 수요 함수를 수요 곡선으로 고쳐볼까요? 자, 이게 뭐예요? Q절편이니까 Q축에서 이 7을 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기울기인데 이게 1보다 크네요. 1보다 크니까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죠. 탄력. 이니까 가격이 변경할 때 가격이 1 변할 때 수량은 2 변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가격이 요만큼 변할 때 수량은 요만큼 변하니까 이것의 반절 3.5가 되어야 2분의 1이 되겠죠. 요 그림이 바로 요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퀄 7-2p. 기출문제였죠?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5번 문제는 수요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의 그래프는 만년필에다 동그라미 쳐야겠죠. 만년필의 시장 수요와 수요 또는 수요량이 어떤 원인에 의하여 최초의 이점에서 변화하는 방향을 나타낸 것인데 원인과 변화 방향을 바르게 짝지은 것. 자, 1번 잉크 가격이 상승했대. 여러분 만년필에 대한 잉크는 보완제죠.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잉크 가격이 상승하면 만년필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가야죠. 가로 가야 됩니다. 가. 그 다음에 2번은 잉크 가격이 하락했대요. 역시 이게 보완제니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만년필의 수요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는 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볼펜 가격이 상승했대. 만년필과 볼펜은 대체제입니다. 따라서 볼펜 가격이 상승하면 만년필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수요 증가니까 다로 가야죠. 오른쪽 다로 가야 되는데 가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럼 더 볼 필요 없이 4번이 정답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이 4번 정답하고 바로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만년필 가격이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독립변수가 만년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속변수가 뭐가 와야 돼요? 수요량이 와야 된다고. 수요량이니까 점이 움직이는 건데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라번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6번. 자, 요것도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 알면 쉬워요. 표는 호밀빵 X제의 시장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은 원 그리고 개수인데요. 가격이 30원부터 40, 50, 60, 70원이 나와 있고요. 수요량이 100개부터 쭉 감소하고 있고 공급량은 60개부터 쭉 증가하고 있는데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80으로 일치하고 있는 50원이 균형 가격입니다. 그럼 1번부터 맞는가 확인합니다. 호밀빵의 수요 곡선은 dx, 즉 수요량은 마이너스 px 플러스 30으로, 130으로 표시된다. 이거 확인하려면 일일이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짜증낼 필요 없이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몇 개만 해보면 돼요. 자, 이게 수요량이 마이너스 P 플러스 130이래요. 그러면 가격이 30일 때 한번 보세요. 여기 가격 30 넣어보세요. 그럼 수요량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0 나와야 되죠. 수요량 100 나왔나요? 맞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고요. 미심쩍으니까 하나 더 해봐요. 가격 40일 때 한번 해볼까요? 가격 40일 때.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90이 돼야 되죠. 수요량 90. 맞나요? 맞잖아요.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추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공급량은 이런 모습이죠. 공급량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가격이 30일 때 P가 30이니까 그 다음에 공급량이 얼마예요? 60이죠. 60이면 이게 B가 얼마예요? 돼야 돼요. 이게 30일 때 이건 1이 나와야겠죠. 그러죠?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고. 이게 맞는가? 그러면 두 번째 40원일 때 B가 30이면 여기 70이 돼야 되는데 맞나요? 오, 맞네. 그러면 공급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P 플러스 130이었고 공급 함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P 플러스 30 이렇게 추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예요? 자, 이게 이퀄이 되니까 마이너스 P 플러스 130 이퀄 P 플러스 30. P를 이쪽으로 넘기면 2P.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100. 따라서 P는 50. Q는 얼마? 이게 P가 50이니까 80 딱 나오네. 그러면 그 표하고 일치하죠? 균형 가격 50, 균형 수량 80. 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맞아요. 2번. 틀린 거 골라야 돼요. 대체제인 옥수수빵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호밀빵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호밀빵의 수요가 증가하면 호밀빵의 가격은 50원보다 비싸지겠죠? 오케이. 맞죠? 2번도 맞고요. 호밀빵이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신문 보도가 나오면 호밀빵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뒤에 가서 틀렸네요. 호밀빵이 다이어트에 좋다 하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호밀빵이 수요하고 호밀빵의 공급이 이퀄 되는 점에서 균형 가격 50원하고 균형 거래량 80개가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밀빵이 다이어트에 좋다 하면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오를 것이고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4번은 공부거리로 봅니다. 호밀빵의 가격이 60원으로 주어질 때 호밀빵은 2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여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저 표를 보니까 호밀빵이 60원일 때 수요량은 70개고 공급량은 90개니까 20개의 초과 공급 발생하고 이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겠죠. 7번 문제. 표는 공급 변화에 따른 XAJ의 월별 거래량과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는 것은 거래량하고 판매액밖에 안 나왔네. 이걸 응용하시면 될 문제인데요. 우리 가격 결정 원리가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공부했잖아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퀄. 그래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우리는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죠? 소비자 잉여라고 부르죠. 소비자 잉여.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죠? 예, 생산자 잉여. 이걸 합치면 사회적 잉여 또는 사회적 후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P0 가격에 Q0만큼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총 판매액, 총 매매액, 총 거래액. 소비자 입장에서는 총 소비액, 판매자 입장에서는 총 판매액.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총 판매액이 있나요? 판매액 나와 있네요. 그리고 거래량만 나와 있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요게 없는 거예요. 가격. 그럼 가격을 구해야지. 네? 그럼 그 표 위에다가, 거래량 위에다가, 여기 거래량이 있고, 그 아래 판매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판매액. 판매액 해가지고, 10,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위에다가 빈칸에다가 시장 가격 이렇게 하나 써놓고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이게 거래량이 500개일 때 판매액이 2,500만 원이래. 그럼 가격이 얼마가 돼야 돼? 이거 나누기 이거 해봐요. 5만 원 하면 5, 25, 2,500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몇 월 달이야? 1월. 그럼 이제 2월도 계산해야겠죠. 2월은 700개가 거래가 됐는데 판매액 또는 거래액 또는 매매액 또는 소비액 이게 2,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800만 원을 700으로 나눠봐. 4죠, 4. 4, 7, 28.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네요. 거래량은 증가했고. 3월. 3월은 400일 때 400개가 거래가 된, 거래가 줄었네요. 그죠? 여기 거래가 늘었는데 거래가 줄었어. 그리고 판매액이 3,400이에요. 이게 좀 귀찮지만 34를 4로 나누면 4, 8에 32. 2 나오고 85,000이네요. 가격은 여기서 올랐네. 가격이 2월 달에 하락했다가 3월 달에 올랐어요. 이걸 지금 추론해서 계산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 균형 가격 곱하기 P0 균형 가격 곱하기 균형 수량은 이게 바로 뭐다? 총 판매액이라고도 하고 총 거래액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총 거래액이라고도 하고 총 소비액이라고도 하고 총 또 뭐라고 했을까요? 총 지출액 소비 지출액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AJ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였다. 맞나요? 5만원에서 4만으로 8.5만으로 변했기 때문에 꾸준히 하락한 건 아니네요. 1번 땡. 2번 1, 2월 사이에 AJ의 보완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1, 2월 사이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의 수요는 증가하죠. 보완제 수요는 증가하니까. 맞네? 정답이네. 2번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공부거리입니다. 3번. 2월, 3월 사이의 변화는 AJ의 대체제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2월에서 3월은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대체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번. 2, 3월 사이의 변화는 즉 가격이 증가하며 오르면 AJ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결과이라. 우측으로 이동하면은요, 여기를 보세요. 지금 2월에서 3월 가격은 올랐죠. 가격은 오르면서 거래량은 감소했단 말이에요. 거래량 감소했다고. 그러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정이 되는데 가격은 오르면서 거래량은 감소했다면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면 가격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균형점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정답은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죠. 우측이 아니라 좌측입니다. 좌측. 8번. 많이 봤던 그림이죠. 많이 봤던 그림인데 일단 이 문제 풀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모두 출제가 된 바 있어요. 2014년이던가요? 모두 출제된 바가 있는 거니까 워낙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하고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24페이지 22번의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22번을 먼저 풀이하고 8번으로 올게요.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서 22번으로 올게요. 22번. 그래프에서는 S는 사적 비용만 고려한 공급곡선이고 S-는 사유적 비용까지 고려한 공급곡선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그림 눈에 익죠? 여러 번 강조했던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건데 제가 그림 4개를 그려볼 테니까 차이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감이 잡았나요? 여기는 비용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죠. 이게 공급곡선이니까 비용. 여기도 이게 지금 수요곡선이죠. 수요곡선이니까 편익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거죠. 사적이니까 이건 사회적. 이거 어디서 나오는 그래프죠? 시장 실패 중에 외부 효과. 이 4개 그림 중에서 90%가 뭐 가지고 출제됐다? 요 그림 가지고 출제가 됐죠? 요 그림 가지고 90%가 출제되고 나머지 가지고 10%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그림만큼 꼭 알고 가셔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적 비용과 균형을 이루어질 때 여기서 뭐가 결정된다?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과 균형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서 추이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봤을 때 추이적 생산량보다 시장에다 맡기니까 시장 생산량이 많아서 요만큼의 과잉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과잉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안 좋은 것은 항상 해로운 효과의 경우는 항상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급 곡선이 두 개예요? 수요 곡선이 두 개예요? 공급 곡선이 두 개란 말이에요. 공급 곡선이 두 개니까 이건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고요. 생산에 있어서의 해로 외부 효과라고. 이게 출제 비중이 90%였어요. 그럼 이거 보니까 사적 비용과 만나는 데에서 시장 생산량, 사회적 비용과 만나는 점에서 최적 생산량. 여기를 보니까 원점에서 최적 생산량이 더 많아요. 시장에다 맡기니까 요만큼 모자란 거야. 과소야.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은 항상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수요 곡선을 하나인데 공급 곡선이 두 개란 말이에요. 공급 곡선이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이 대표적인 이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의 사례가 뭐냐면 교육이나 백신입니다. 사회 구성원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백신 개발해보세요. 생산해보세요. 그러면 감기 백신 만들면 그 예방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 예를 들어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폐수를 내놓는 공장, 연탄 공장, 이런 사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림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어느 지방직이든가 국가직에서 이 네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놓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게 시장 소비량이고, 사회적과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게 뭐다? 최적 소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점을 놓고 보니까 과이익이 됐잖아요. 과이익이니까 이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예요, 마이너스 외부 효과. 이거 마이너스 효과, 외부 효과라고. 마이너스인데 지금 수요 곡선이 두 개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두 개니까 이거는 소비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예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죠. 사적이니까 시장 소비량, 사회적이니까 최적 소비량, 시장에다 맡기니까 부족하네요. 이만큼 과소가 되네요. 과소니까 플러스 외부 효과. 그런데 수요 곡선이 두 개니까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죠. 이해됐죠? 그 중에서 이 그림만큼은 꼭 기억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문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소개했죠? 이 그림이 바로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22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 그러면 자 여기 사적 비용에 관한 이퀄 균형점에서 뭐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시장 소비량, 시장 생산량. 사회적과 연결되면 최적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과잉이 된 거예요. 과잉. 그러면 원래 가격이 P0였었는데 이제 P-로 가격이 올랐죠? P 가격 사회적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건데,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시장 생산량만큼 생산할 게 아니라 취적 생산량만큼 생산해야 환경이 보존되겠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만큼 뭘 부과해야 돼요? 네, 환경세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죠.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 삼각형 면적만큼이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에게는 이만큼이겠죠. 그런데 환경세를 부과하는 순간 이게 이를테면 이게 500원이고 이게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 중에 60원이고 여기 4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원래 500원의 시장가가 결정됐는데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소비자에게 60원이 전가가 돼가지고 소비자는 요만큼 부담을 해야 되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소비자 부담 가격 또는 바로 그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560원을 줬어요. 그럼 이 중에 100원을 국가에다 내야죠. 감세자는 소비자지만 납세자는 생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00원을 빼면 이제 얼마 남아요? 460원이 남죠. 이 460원이 바로 뭐예요? 생산자가 얻는 가격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원래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가 요만큼이었는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에게가 요만큼밖에 안 남죠? 요만큼만 남아요. 생산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원래 생산자에게가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없어져 버리고 요만큼만 남죠? 이게 줄어든다고. 근데 이 중에 국가가 얼마 먹어? 100 곱하기 판매량이겠지. 예. 요만큼은 국가의 재정 수입이란 말이에요. 조세 수입이야. 그러면 요만큼은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소비자이익이에요. 이만큼은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생산자 이익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사회적 이익의 감소분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이 바로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효과죠. 자, 이 경우에 자 하나씩 대답해보세요.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크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생산량이 많아요? 최적 생산량이 많아요? 네, 당연히 시장 생산량이 많죠. 최적 생산량. 따라서 이건 과잉 생산이죠. 그러면 이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그 대책이 뭐였어요? 환경세. 환경세 또는 환경부담금이었죠. 그래서 이 환경세나 환경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얼마만큼 사회적 이익이 줄어드느냐 이 문제가 뭡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환경세,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면 사회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에는 감소하죠. 사회적 이익이 감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이 뭐였더라? 공부했는데. 그 대안이 뭐였어요? 사회적 이익이 감소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돼안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어떤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염 배출권 제도입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 이름 따가지고 코지의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오염 배출권 제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걸 계산 문제,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개념 정도 알면 돼요. 이걸 코지의 정리라고 해요. 이 코지의 정리도 지방직에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이제 이와 관련된 시험 문제 웬만한 거 다 풉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2번 문제 갑니다. 딱 보는 순간 시장 생산량이 초과됐죠? 과잉 생산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생산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 자, 옳은 사례 고르라고 했네요. 문제가 오히려 쉽네. 가로등이 설치되어 전기료를 내지 않는 사람도 이득을 봤다. 이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죠. 이거잖아요.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 이거. 내가 직접 투자하지 않았는데 가로등이 만들어져서 나도 이용하는 거니까요. 자, 2번은 생산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고요. 2번. 주변에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새로 생겨 기존 분부점이 매상이 크게 생겼다. 이것도 생산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네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모두 생산에 있어서의 플러스 외부 효과에 관한 거고요. 3번, 산 중턱의 축산 농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 마을 공동 우물이 오염되었다.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뭐죠?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죠? 소비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크죠? 소비에 있어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는 어때요?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사적 편익이 크죠. 담배 생각하면 돼요. 담배. 내가 담배 피우면 나는 만족감 크지만 다른 사람은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외부 효과에 관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전부 정리가 됐고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8번 문제로 옵니다. 그래프는 X시장에서 정부가 생산자에게 단위당, 즉 하나 팔 때마다 A1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세금은 직접세예요? 간접세예요? 간접세죠. 간접세다 보니까 조세 증가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지금 S하고 S 다시 아무 말이 없는데 S가 뭐예요?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 곡선이고
S-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공급 곡선이에요. 따라서 Q0가 시장 생산량이고 Q1이 추적 생산량으로 Q1, Q0만큼의 과잉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A만큼의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환경을 지키려 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P1, P2 보이나요? P1, P2하고 2-Q1 그 사각형 그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겠죠? 예.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게 정부의 조세 수입이라고. 이 정부의 조세 수입. 그 옆에 있는 삼각형 이건 뭐예요? 사라진 사회적 잉여란 말이에요. 사라진 사회적 잉여. 자, 그러면 1번 만나봅니다. X제의 균형 가격이 A1만큼 상승하였다. 균형 가격이 A1만큼 상승한 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균형 가격은 이만큼 상승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60, 40 이렇게 임으로 숫자를 넣었지만 이 자료로는 알 수 없어요. 어쨌건 균형 가격은 조세를 부과했던 그 금액보다는 적게 조세 전가가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A1만큼보다 적은 가격으로 균형 가격이 상승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대충 한 60대 40 정도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프상으로는. 그 다음에 2번 X제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는 증가했다. 큰일 날 소리. 감소했습니다. 얼마만큼?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 삼각형만큼.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만큼. 그 다음에 3번 X제 시장에서 생산자 부담은 A1만큼 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건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건 두 개 합쳐서 A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X제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모두 감소했다. 정답. 얼마만큼 감소했냐 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로 감소한 영역이고요. 그 아래가 생산자 잉여로 감소한 영역이고 전부가 사회적 잉여의 감소 영역입니다. 넘어갑니다. 탄력성 문제가 나왔네요. 자, 탄력성 문제는 그 그래프 몇 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탄력성은 최근에 출제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력도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시험 문제를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진화가 돼요. 진화가 돼가지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자, 최고의 난이도까지 커버할 수 있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수요 법칙 공부할 때, 수요 법칙은 가격이 먼저 변하고 수요량이 나중에 변합니다. 그리고 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싸면 안 사죠. 그래서 예외도 있다고 그랬죠. 예외. 첫째, 가수요 또는 매점. 매점을 같은 말로 사재기라고도 해요. 사재기. 또는 위풍제. 위풍제. 이른바 명품족이죠. 명품족. 등의 경우에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 적용된다면 수요 곡선을 유도하면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해야 된다고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은 우하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오리지널 수요 법칙이고 수요 곡선인데, 가수요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사들이는 거예요. 김장철에 배추 가격이 올라와요. 더 오르기 전에 살려가는 심리가 작용하잖아요. 라면값 오른다더라 하면 막 사재기하러 가잖아요. 이마트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수요곡선이 이렇게 반전합니다. 수요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기펜스 패러닥스라고 해요. 기펜의 역설. 그리고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하는데, 가격과 수량이 정해져 있고, 수요곡선은 우하향해야 되는데,
일정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들어요. 이런 재화를 기펜제라고 합니다. 일단 예외까지 알아야 우리가 탄력도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잖아요. 우하향인데 문제는 이 우하향하는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 그래서 수요 곡선을 제가 그래프를 5개를 그려볼게요. 그 5개의 특징을 우리 복습합시다. 공부하신 분들.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비하는 사람도 있죠. 라면 하나에 300원이야? 나는 그러면 얼마든지 사 먹을 용의가 있어.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비량은 무한대로 늘어나죠. 이때 이 탄력도는 얼마예요? 무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완전 탄력이라고 그래요. 완전 탄력.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뭐가 고정됐나요? 수량이 고정됐어요. 수량을 고정시키고 소비하는 소비자도 있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했던 제가 주유소에 가서 만땅 채우세요. 이거 수량이 고정된 거란 말이에요. 만땅 채우세요. 수량을 고정시킨 거죠. 그럼 탄력도가 얼마예요? 0이란 말이에요. 가격에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공짜로 주어도 나는 요만큼만 소비할 거고 1억이라 하더라도 요만큼 소비할 것이고 100억이라 하더라도 나는 요만큼만 소비할 거야. 전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걸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최근에 이거가 잘 나오니까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4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소비 지출이 고정되어 있는 수요 곡선입니다. 이해되나요? 소비 지출이 고정되어 있대요. 자, 45도입니다. 45도. 가격이 요만큼 변할 때 수량도 요만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수량도 변하는데 이 변하는 폭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계의 소비 지출액은 항상 이 면적으로 일정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단위 탄력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완전 탄력은 뭐가 고정되어 있죠?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은 뭐가 고정되어 있죠? 수량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탄력은 뭐가 고정되어 있죠? 소비 지출액, 소비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소비액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판매액입니다. 이게 고정된 소비 행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제가 예전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처음에는 만땅 했겠지만 나중에는 7만원어치만 넣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만원어치는 항상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그죠? 기름값 비싸져도 7만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기름값이 싸져도 내 주머니에서는 7만원이 나가요. 다만 내 기름통이 많이 차느냐 적게 차느냐 그 차이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서술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소개했었죠. 아마 지금쯤이면 귀가 따가울 거야. 회사원, A씨 이야기. 이제 귀가 따가울 거야. 근데 그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정한 소득 중 20%를 항상 화장품 구입에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난달에 비해서 화장품 가격이 10% 상승했다. 이 경우 화장품의 소비량, 수요량은 얼마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 당연히 상승했으니까 감소하겠죠. 얼마? 오케이. 10. 바로 나와야죠. 왜? 일정한 소득 중 화장품 구입에 20% 화장품에 구입한다니까 소비 지출액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소비액도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액이 고정됐다는 얘기는 탄력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1. 1이니까 가격 변동률만큼 소비량도 변화해야겠죠. 10 똑같이 변화하겠죠. 이거 지금은 쉽죠. 이게 시험이 나왔을 때 많이 틀렸다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사람, 완전 탄력적인 사람. 수량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사람, 완전 비탄력적인 사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사람, 단위 탄력적인 사람. 최근에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급하면 어때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죠. 분모, 분자. 얘기해보면, 예, 분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 탄력도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제 가장 원시적인 그림이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다고 그랬죠? 조금 더 확대되면, 지금 이건 가격의 양의 영역하고 수량의 양의 영역만 나왔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동률 또는 변화율, 가격 변화율 하면 이게 변화율이니까 양의 영역도 있고 음의 영역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의 영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고 음의 영역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그 변화율로 보면 수요량이 플러스인 영역이 있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영역이 있고 수요량이 감소하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개의 영역을 놓고 시험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쪽 영역은 뭐죠? 가격 변화율이 양수란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 변화율도 양수니까 수요량도 증가한다고. 뭐라? 가격이 오르는데 수요량 감소해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 수요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례가 가수요, 매점, 사재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구미. 그러니까 이 영역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역은 뭐예요? 기펜제죠. 기펜제. 가격의 변화율이 음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량은 증가해야 되는데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수요 법칙이 작용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펜제죠. 기펜제. 그리고 이쪽 그림으로 볼게요. 이쪽 그림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하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나요? 안 되죠. 이 두 개는 수요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 개만 수요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됐죠?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떼어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이 축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축은 가격 변화율 얼마예요? 가격 변화율이 0인 축이죠?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도가 얼마예요? 무한대죠. 그래서 수평선은 무조건 무한대. 수평선은 무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율 축은 수요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죠. 수요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요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력도가 얼마예요? 이 축에 있는 모든 점은 탄력도가 얼마? 0이에요. 이 축에 있는 이 점이건 이 점이건 어떤 점이든 탄력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돼요. 요건 뭐가 고정됐다? 소비액이 고정되어 있어요. 판매액이 고정된 그래프입니다. 요건 탄력, 비탄력? 비탄력. 요건 탄력. 끝.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이렇게 두 영역만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내 영역 가지고 하면은 너무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분 안에 풀기가 애매하니까 두 개를 해놓고 뭐 이를테면 이게 A점, B점, C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 마이너스 10, D. 그리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A점은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그러죠? 그 다음에 B점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소비 행태이다. 오. 오케이? C점은 소비량을 고정시켜 놓고 소비하는 형태이다. 맞네요. D점은 탄력도가 1보다 크다. 땡이죠? 여기 10이니까 이겨야 되죠. 이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이 정도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진화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뭐가 고정되어 있죠? 소비액, 판매액이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수요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력적인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탄력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해요? 내리는 게 유리해요? 내리는 게 유리하죠. 이걸 우리는 박앤세일이라고 한다고 공부했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판매 수입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격을 올려도 사고 내려도 사고 수량을 별로 영향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무조건 욕먹더라도 올리고 봐요. 그래서 판매 증가합니다.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가격이 나오고 판매액으로 나왔어요. 판매액이나 소비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판매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표현한 거고 가게 입장에서는 소비액이니까 소비액. 이렇게 되면 소비액이 고정됐죠. 탄력도 얼마? 1이죠. 소비액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올리니까 판매액이 늘어나네. 비탄력이죠. 비탄력.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가격을 내리니까 판매액이 늘어나네요. 이게 박앤세일이잖아요. 이때는 탄력도가 1보다 크죠. 근데 이제 이것도 고정이 되었다고. 왜? 이게 지금 가격, 양의 영역, 판매액, 양의 영역만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얼마든지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때 가격 변화율이 되죠. 그 다음에 판매액은 뭐가 돼요? 역시 판매 변화율이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그림이 시험 문제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거 치우고. 여기 가격 변화율입니다. 여기는 판매액. 시험 문제는 주로 이 판매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소비액이라고 해도 틀린 거 없어요. 소비액. 거래액이라고 해도 돼요. 거래. 변화율.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 영역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격 변화율이 양수죠. 가격이 오를 때 판매액이 늘어나네요. 가격을 올리니까 판매액이 늘어난대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대각선은 같은 개념이에요. 변화율이 마이너스죠. 가격이 하락할 때 판매액도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 하락하니까 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격을 내려도 삭살하면 그냥 소비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비탄력이에요.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합시다. 요 축은 판매액이 제로죠. 판매액 변화율이 제로죠. 판매액 변화율이 제로라는 얘기는 탄력도가 얼마? 1.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매액 변화율이 0이란 말이에요. 판매액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판매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주머니에서 7만 원 나가는 것이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탄력도 얼마? 1. 탄력도 1입니다. 탄력도 1.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뭘까요? 이 축은 가격 변화율이 0이죠.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고정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전 탄력이란 말이에요. 무한대라고. 그러니까 수평선으로 나오는 그림은 전부 탄력도에서는 무한대예요. 완전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보나마나 뭐예요? 탄력이죠. 여기도 탄력이죠. 가격이 오를 때 판매액이 감소해요. 비싸니까 안 사요. 여기는요. 가격이 내리니까 판매액이 늘어요. 싸니까 왕창 산다고. 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도 값이 1보다 작고 탄력도는 탄력도 값이 1보다 커요. 지금 무한대 나와 있고 1 나와 있고 1보다 크고 작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 빠진 게 뭐예요? 0이 빠졌다고. 0이란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은 뭐가 고정되어 있죠? 소비량을 고정시킨 거죠. 가격과 수요량 중에서 소비량을 고정시킨 게 바로 탄력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100개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여기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총 소비 지출액 얼마예요? 10,000원. 10,000원. 200원으로 2배 올랐어요. 200원으로 2배 오르면 총 소비 지출액 얼마예요? 20,000원. 어라?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오르니까 소비액도 100%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오르는 거죠.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 판매액, 소비액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라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대각선이 나오겠죠. 이 대각선이 바로 탄력도 얼마?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두세요. 자, 다시 복습. 이 그림은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가격 변화율, 판매액 변화율, 탄력도 무한대, 1, 탄, 비, 탄, 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 쭉 그으면 탄력도 0.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자, 가격 변화율, 판매액 변화율, 10, 마이너스 10, 10. 좀 볼까요? A, B, C, D, E, F, G. 크기 순으로 한번 겪어볼까요? 자, 먼저 탄력도 0 얼마 어디 있어요? C는 탄력도 0이죠. 누구니까? 그죠? 그럼 얘는 1보다 작죠. B는 1보다 작죠. A는 1이죠. 얘는요. E는 무한대. D는 무한대. F는 탄력. G는 탄력.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탄력 2개로 안 될 거예요. 하나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좀 비슷한 2개 또 나왔죠. 뭘 지울까요? 2를 지워버릴까? 이렇게 하면 A, B, C, D, E. 크기 순으로 하면 C.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B. 1인 A. 1보다 큰 E. 그 다음에 무한대인 D. 이런 순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정도라면 네 영역 다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영역 중에서 출제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 얘의 이제 민감도가 바로 탄력도인데 공식이 어떻게 되죠? 탄력성 공식이 가격 변동률 분의
수요량 변동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 변동률하고 수요량 변동률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탄력성 값을 계산하면 항상 음의 값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없이 그냥 표시합니다. 절대치로. 탄력성 값은 가격 변동률분의 수요량 변동률 절대치예요. 가격 변동률은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 변동분, 원래 수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동분, 이 절대치죠. 그래서 이게 1이냐 0이냐 무한대냐 이거 가지고 탄력도를 계산하는데, 이 탄력성에서 일수록 탄력적이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자주 되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것은 대체제가 많을수록이에요, 적을수록이에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우유 얘기로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우유가 서울우유 하나밖에 없다면 가격 올려도 우리는 사 먹을 수밖에 없지만, 서울우유, 청주우유, 대전우유, 부산우유 있다면 서울에서 가격 올려버리면 서울우유 안 먹어버려요. 청주우유 사 먹겠죠. 이와 같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그다음 농산물일수록 탄력적일까요? 공산품일수록 탄력적일까요? 네, 공산품일수록 탄력적입니다. 이걸 말을 바꿀게요. 농산물은 생필품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생필품일수록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일수록 탄력적이에요. 조금 더 말을 바꿀게요. 생산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에요? 짧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짧을수록. 생산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기간에, 가격에 반응하는 기간. 요거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가격에 반응하는 기간은 길수록이에요. 길수록 탄력적이에요. 이렇게 소개했었죠. 제가 승용차를 하나 사야겠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럼 비싸도 사죠. 근데 한 5년 후에 사려고 해요. 가격 오르면 안 사요. 5년까지 두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반응하는 기간은 길수록 탄력적이고요. 생산 기간은 짧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이 두 개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한 건 가격 탄력성이죠. 근데 이 가격은 주로 생략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에 소득 탄력성이 있잖아요. 또 수요에 교차 탄력성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소득 탄력성은 Elastic of Income, 소득 변동률에 대해서 수요 변동률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수면 뭐죠? 예, 정상제 또는 우등제라고 하죠. 정상제 또는 우등제. 음수면 뭘까요? 열등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은 X제나 Y제. 아래가 가격이면 위는 수요겠죠. 변동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값이, 교차 탄력성 값이 양수이면 대체제, 음수이면 보완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산 문제는 안 나오지만 개념을 알고 있는가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문제로 갈게요. 9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XJ의 전월 대비 가격 변화율과 소비 지출액, 소비 지출액이 나왔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XJ는 수요 법칙에 충실하답니다. 저기 보니까 9월달 딱 보나마나 9월달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비탄력적 구간이죠.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어? 9월 다음에 10월. 10월은 탄력적인 구간이죠. 그 다음에 11월 2는 뭐예요? 예, 단위 탄력. 뭐가 고정된? 소비에. 소비 지출액이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점은 단위 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맞는 거 찾아봅시다. 9월의 X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정답. 2번, 3번 보는 사람은 바보예요. 시험장에서. 시간 전략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시험장이 아니니까 공부거리로 확인합시다. 10월의 X제는 10월은 탄력적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어디가 틀렸어요? 공급 탄력성은 알 수 없어요. 이 주어진 자료로. 근데 시험장에서 또 공급이라는 단어가 눈으로는 보이는데 머리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맞잖아 하면서 이제 헤매는 거야. 조심하세요. 주어진 자료로는 수요 탄력성을 판단할 자료이지 공급 탄력성은 알 수 없습니다. 한번 11월의 X제의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땡. 같아요. 단위 탄력적인 구간이니까 같습니다. 4번 X제의 대체제가 감소한 것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 9월은 비탄력적이고 10월은 탄력적이죠. 비탄력에서 탄력으로 갔다는 얘기는 대체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많아졌다는 얘기죠. 대체제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한 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됐지요? 이 정도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래요. 뭐라? 소득 탄력성이 양수인 우등제 또는 정상제일 거고, 나번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한대요. 열등제.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재화겠죠. 자, 1번 소득 증가는 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가는 우등제죠. 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 문제도 역시 1번에서 정답 고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2번, 3번 보는 순간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 이 시간 공부거리. 나에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음수이다. 맞나요? 나는 교차 탄력성이 음수가 아니라 소득 탄력성이 음수죠. 교차 탄력성은 알 수 없어요.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나 보완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득 관련해서는 알 수 없고. 3번 소득 증가는 나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땡. 거꾸로 돼 있죠. 소득의 증가는 가의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가 열등제, 나는 정상제. 거꾸로 돼 있고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할게요.